전국에 광역 단위가 있고 기초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에서 1등은 제주도가 했어요. 36억 모았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가 36억 모으는데 쓴 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다른 지자체가 제주도만큼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거만큼 못 모을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가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익산도 그 정도의 이 예산과 역량이 투여가 됐으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없죠. 이걸 그 정도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걸 할 수 있는 일이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 단위 중에 1등한 데가 혹시 어딜 것 같으세요? 기초 중에 1등 어디가 있을까요? 17개 시도 빼면 226개 중에 1등은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광주광역시 동구가 있어요. 광주 동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뭐 하는 데일까요? 금남로 있는 데입니다. 구 전남도청 있는. 네. 그 24억 정도 모았는데요. 동구가 1등한 거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짚고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가면 익산이 돈을 막 많이 못 모으는 이유는 돈 모아서 뭐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모아서 뭐 할 거냐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정의 의지랑 직결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기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현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모아야 되는지와 모아서 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인데 모금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북에 있는 다른 시도보다 익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안 모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당장 소멸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익산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모일 수 있죠. 광주 동구는 대도시 기초니까 뭐 여유로울 것 같잖아요. 동구는 소멸 지수가 대도시 기초 중에 거의 1등이에요. 인구도 10만이 깔딱깔딱하고요. 재정 자립도도 뭐 한 5%, 6%? 네, 익산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네. 얘는 그냥 서울 수도권에 급여 생활자들이 온라인 검색해서 기부하는 게 다인 시장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도에서 아무리 관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도 전북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북에서 기부하는 사람이 전체 기부자 중에 2%예요. 왜냐하면 얘는 전북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없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이 기부수를 보면 이게 이제 23년의 급여생활자 숫자예요. 24년 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24년이 2,300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23년 통계가 2천만 명 조금 넘는 통계인 거죠. 여기 보시면 2,084만 명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정세액이 있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정세액이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금을 내서 연말정산할 때 돈을 돌려받을 게 있는 사람을 결정세액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080만 중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 그러니까 700만 명 가까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정세액이 없는 자죠. 세금 안 내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안 내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평균 중위소득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측보다 되게 높습니다. 얼마일까요? 그냥 4,300만 원쯤 돼요. 높죠. 네. 전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전북 그렇지 않죠, 당연히. 전북 그렇지 않습니다. 4,300만 원이니까 여기 보시면 30세 미만은 세액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라고 급여 총계에 때려서 계산을 해봐야 1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이제 최저임금 받고 이러면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거고 그 친구는 열심히 세금을 내도 연말정산 해봐야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대략 3천만 원 초반대가 넘어가야 돌려받을 돈이 조금씩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연봉이 적어도 한 4천쯤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뭉텅이로 몰려있는 데는 어디겠어요? 서울 수도권이죠. 네. 서울 수도권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길거리에 나가서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강남역 10번 출구 가서 하거나 예를 들자면 가끔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서 하는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지 않아요. 갈 거면 차라리 강남역이나 선릉역이나 신분당선 이런 데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전라북도 길거리에서 열심히 이걸 홍보하는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수가 너무 작다는 걸 뜻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직능단체에서 노력을 하시거나 행정에서 노력하시는 것들의 상당수는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래도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혼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계속 행정 탓을 할 문제는 아니다. 전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 안에는. 그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모금액이 7, 80억 좀 됐어요. 아직 정확하게 오수가 많아서요. 통계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전해가 650억이었고 좀 늘었죠. 이제 그 돈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부금은 연말에 모이거든요. 왜 연말에 모이죠? 연말정산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부금을 내는 시장이 16조가 넘어요. 작년에 거의 17조 가까이 됐어요. 17조 중에 기업이 되게 많이 낼 것 같잖아요. 기업이 많이 내지 않아요. 기업이 5조를 채 안 내요. 12조 가까이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적십자 회비도 내고 월드비전의 아프리카에도 도와주고 미얀마에 지진 나면 거기도 돕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에도 내고 사회시설에도 내고 희망연대에도 내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돈인 거거든요. 이 돈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부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냐면요. 두 가지 층위에서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부금을 CMS로 반강제 인출하는 방식이에요. 강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동의했으니까. 네, 내가 이제 한번 걸어 놓으면 까먹죠. 지금 경북에 산불 난 게 난리잖아요. 오늘까지 집계된 게 재산 피해 5조, 6조 이렇거든요. 엄청나죠? 그 중에 근데 모금액 얼마나 모였을 것 같으세요? 막 온 사람이 다 기부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네, 아직 1,000억이 안 됐어요. 이것저것 다 합쳐봐야. 한 7, 800억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로 기부되는 돈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CMS가 무시할 수 없는 CMS가 고향사랑 기부제는 태생적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슈 파이팅에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은 모수의 확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이게 커머스랑 비슷해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거나 쿠팡에 지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물건 팔고 이럴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10,000명, 10만 명이 보는 것보다 100명의 재구매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 100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을 뭐 죽을 똥 살 똥 미친 듯이 애정하는 사람을 한 1,000명쯤 들고 시작하는 게 모금의 척도로 시작됩니다. 익산은 제가 봤을 때 고향사랑 기부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관광이고 축제고 행정 전반이 익산을 되게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 익산 사람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거를 이제 판단해보고 파악해보자면 익산은 고향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꾀할 것이고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그래서 이제 3월까지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고향세가 진짜 안 모여요. 근데 이제 지금 모금액의 40% 50% 가까이는 산불로 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렇게 영덕과 의성에 화재 피해가 있다. 기부해라. 네. 고향사랑 기부 영덕에 기부했는데 방건조 오징어가 왔다. 29만 명 보고. 네. 10만 명 보고. 이런 거예요.
익산은 고향사랑기부제 트위터나 SNS 라인에서 10,000명 이상 본 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과는 다른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어떤 글도 다 뭐 10,000명, 12만 명 모든 글이 다 산불 세상이죠. 다 산불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말에는 어디의 세상이었냐? 작년 말에는 무안공항 참사의 세상이었어요. 네. 그 작년 말에 이거 보세요. 무안에 한 거 363만 명. 무안공항에 마지막 이틀 동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인 돈이 13억이거든요. 네. 참고로 무안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 같으세요? 무안공항 참사에 기부하라고 무안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야 무안공항 참사 났대. 내가 거기 기부해야겠다.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부한 게 13억이에요. 근데 그 사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무안공항 참사객 도와주라고 기부한 거잖아요. 근데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금과 관련돼가지고 조항이 느슨한데 느슨해도 어쨌든 핵심적인 코어는 주민복리 증진에 쓰게 돼 있거든요. 무안공항 참사객은 무안 국민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 사람한테 쓸 수 있다 없다? 희한하죠. 그 지정기부 같은 거 안 열어도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하는 이 기부에서의 이 스팟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보상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탄이 없어갖고 여전히 연탄을 떼는 막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폭삭 수가수다 보면서 다 울잖아요. 그런 정서가 만연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적 정서에 기인해서 어려워서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보상을 받고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얘가 되게 명분, 뭐 사업의 방향, 목적,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역 입장에서 보면 독거노인 분들한테 연탄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년들 일자리 만들거나 청년 창업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다 기부하지 않아요. 월드비전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여전히 밀가루가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10살짜리 애가 팔려가서 막 50살 먹은 아저씨랑 결혼해요. 이런 걸 하면 기부가 막 되지만 아프리카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체득해야 되니까 저기 뭐 남수단에서도 청년 창업 프로젝트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부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기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중의 생각을 계속 밀착해서 쫓아가고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그 얘기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아무리 공무원을 닥달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주어진 예산을 갖고 이 돈을 문제가 안 되게 효율적으로 써서 익산의 전체 시민들한테 보편타당하게 보탬이 되게 쓰는 게 목적이고 그거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난전으로 나가서 시장으로 나가서 싸워서 경쟁에서 1등하고 이게 맞든 틀리든 대중의 트렌드를 쫓아가서 돈을 모아오라고 거기를 압박한들 이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일본은 정책 결정이 빨라져요. 공무원이 못하는 일이구나. 야, 이거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자. 1번. 2번. 야 이거 하지 말자. 우리 이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하지 말자. 안 해. 너 있어요. 익산 내부에서 이 돈을 모금해야 되는 건 대중 트렌드도 잘 알고 있고 시장도 잘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일 수 있죠. 그 사람이 서울 수도권을 시장으로 모티브를 삼거나 거기를 타서 내가 뭔가를 먹고 행위를 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행정이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이제 거버넌스가 해야 되는 역할일 거라고 봅니다. 익산도 모금을 잘 하려면 모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금된 돈을 기존의 세금, 국세든 광역비든 뭐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든 이런 걸로 못 쓰는
것 중에 효용감 있게 쓰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대중이 열광하는 건 기존의 정부가 못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무원이 바보를 해서 이제 못했던 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돈을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못한 거겠죠. 그 안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곡성군이나 영암군에서는 24년 만에 소학과를 세우죠.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내가 어느 지역에 기부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너 어디 기부했는지 아니? 했더니 70%가 나 어디 기부했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근데 나 뭐 받았는지 기억하는데 난 삼겹살 받았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산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럼 대중이 검색해서 보는 정보는 야, 나 10만 원 기부했는데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지? 1등 광주 동구. 삼겹살 1.3kg 주네. 딴 데가 1.2kg 주는데 동구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1.3kg 주는 걸 고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난 동구에 기부한지 몰라. 익산에 기부했나? 제주도에 했나? 모르겠는데 난 삼겹살을 받았어. 1등 한 거. 그럼 이제 이거를 동구 거는 비교해서 이겨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뭐냐면 익산의 답례품 경쟁력이라는 게 보통 답례품 경쟁력이라는 걸 질이 좋은 거라고 인지하시거든요. 근데 얘는 질의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생기는 물건이잖아요. 대중이 질이 좋을 거란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고기로 따지면은 툭불짜리 소고기 있는 것보다는 1등급이나 2등급짜리 소고기를 100g, 200g 더 주는 게 이 시장에서 맞는 시장인데 지금 익산은 제가 이제 왜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질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게 아니고요. 질이 좋은 물건을 이제 잘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노력하신 제품들이에요. 지금 익산이 갖고 있는 답례품이. 그 기부금이라는 게 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모르면 그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쓰는 부분들이 어디에 이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지정 기부를 확정을 하지 못했고요. 그간에 뭐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발굴은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한 5개 사업 정도 발굴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선정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사업을 이제 발굴은 했었는데 올해가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익산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부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익산 리틀 야구단을 고려한 뭐 주니어 스포츠 클럽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종합병원이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 많고 그다음에 함소아 어린이 병원 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난치병 아동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만 또 공모이다 보니까 시정에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 과제인지의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나와주신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의견들을 널리 저희가 좀 공유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방송 콘텐츠들,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우리 지정 기부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익산을 콘텐츠로 그러면 익산 지역에서 찍는 어떤 그 이런 콘텐츠들 여기에 따른 그 금액들을 좀 지정 기부로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정 기부로 좀 그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지정 기부를 좀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그 지정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2022년에서 25년까지 해서 우리 그 지방 소멸 기금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업이 방학 기간 동안에 중식을 미제공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 현황이 28개 학교에 한 5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약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정 기부 쪽으로 좀 돌려서 이런 그 아이들에게 급식, 특히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맞벌이 부모님들이나 밖에 나가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밥을 먹이러 또 들어오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예,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지정 기부를 좀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는 그 안심 귀갓길 지원,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는 낙상 예방 안전 손잡이 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제도 정도의 개념으로 볼 거냐, 그게 아니라 재정정책 아니면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그 개선에 대한 수용들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세액공제 10만 원? 이게 이제 20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쩔까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그 10만 원 이하를 기부한 그 비율이 98.4%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은 어쨌든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근로소득자가 2천만 명이 넘는데 여기서 한 650만 정도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또 자동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지방세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도쿄에서 기부를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쿄의 지방세가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돈의 차이를 중앙정부에서 메꿔주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요구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정부에서는 안 좋아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공론화나 어떤 정치권의 요구를 해서 이게 재정정책, 재정분권의 제도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격상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게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2023년보다 2024년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예상이 뭐 한 3천억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도가 조금만 확산이 되면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부를 해서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참여형 재정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폭발성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모아진 돈을 정말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써야 돈이 모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떤 재정의 순도, 가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역이 주도하는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재정정책이고 특히나가 그 어떤 것보다 지역의 특색, 지역의 스토리, 가치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정책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높여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익산시는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전국에서 수익권이 되게끔 돈을 모았는데 아직까지 못 썼다는 건 행정부와 의회가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동구는 장애인 야구단을 행정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에서 이것저것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인 기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써야 되는 거지 행정의 몇몇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잘못된 형태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잘못된 거죠. 그 관점에서 보자면. 진새끼 고겐초에 유기견 살처분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지자체가 4년 동안 500억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500억을 모은 돈으로 뭘 했냐면 진새끼가 4개군을 통합했는데 인구 8,000명인 동네거든요. 4개군 통합했는데 서울 면적만 해도 인구 8,000명인 거예요. 누가 와서 사업을 하겠어요? 답례품을 제공할 데가 없었어요, 초기에. 근데 여기가 돈을 모은 걸 갖고 뭐 했냐면 진새끼 챌린지 기금이라고 해갖고 누구든 와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그냥 빌려줘요. 신용보증 뭐 이런 거 자산 이런 거 없이. 근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줘요. 상환율은 90%가 넘었거든요. 그 돈을 하면서. 그러니까 행정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돈을 쓰라고 기금을 운용하는 거지 행정의 방식대로 설계의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몇몇의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의원의 아이디어로 이 돈을 운용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면 국민들이 그걸 못 견뎌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금을 확장력을 갖고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 기금 모인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매우 잘못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반드시 자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약은 약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도 건물 잘 짓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처럼 모금이 당장 급한 거면 모금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례품과 관련돼서 혁신을 해야 되면 답례품 제공업체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되 답례품 제공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익산 답례품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아까 조금 뼈 아프시겠지만 답례품 제공업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례품 제공업체 역성을 하나 들려드리자면 답례품 제공업체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매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말에만 팔리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판로를 확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을 잘하는 지자체들은 이 답례품 제공업체의 연간 매출을 신경을 써줘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 파트나 다른 데에서 쿠팡이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판로도 열어주고 아니면 공공에서 실제로 입도 선매도 해주고 연간 물량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 답례품 제공업체가 소비되고 이용해서 모금이 잘 되는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익산에서 소기업도 되고 중기업도 되고 대기업도 될 수 있게 익산시에 같이 띄워주겠다라는 신뢰를 갖고 움직여줘야 답례품 제공업체가 다소간 손해를 보더라도 답례품의 제공력을 갖추려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형태의 이벤트로 자꾸 이 업체들을 소비하고 소모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업체가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갖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